우리에게 벤츠는 단순한 자동차 그 이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 일군 성공의 신분증이었고, 도로 위에서 타인의 시선을 단숨에 제압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죠. 특히 한국인의 벤츠 사랑은 유별납니다. 전 세계에서 벤츠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 중 하나이자 최고급 모델인 S클래스 판매량이 본고장인 유럽 전체를 압도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철옹성에 최근 기묘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벤츠를 보면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지만, 이제는 미묘한 의구심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벤츠도 이제 이름만 독일차지 사실상 중국차 아니냐라는 냉소가 터져 나옵니다. 단순히 질투 섞인 비아냥일까요? 1억 원이 넘는 거금을 지불한 충성 고객들조차 예전 같지 않은 품질과 석연치 않은 부품 구성을 보며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벤츠의 국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은 판매량 숫자가 아니라 화려한 삼각별 뒤에 숨겨진 지배구조입니다.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의 최대 주주는 중국 국유기업인 베이징 자동차, 그리고 2대 주주는 지리자동차의 리슈프 회장입니다. 이 두 중국 자본의 지분을 합치면 약 20%에 달합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막대한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이 독일 정부와 벤츠조차 까맣게 모르는 사이에 진행됐다는 겁니다. 독일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기업이 넘어가는 걸 눈 뜨고 코 베이듯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술은 독일 엔지니어가 만들지 몰라도 그 기술에 얼마를 투자할지, 어떤 부품을 써서 원가를 절감할지 결정하는 건 결국 돈을 낸 주주입니다. 이제 벤츠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건 슈투트가르트의 엔지니어가 아니라 베이징과 항저우의 자본가들이라는 뜻이죠. 대체 독일 기술력의 상징이 왜 이토록 허무하게 중국 자본의 그늘에 갇히게 된 걸까요? 이 비극적인 인과관계의 시작은 2005년. 벤츠가 거대한 대륙의 유혹에 빠져 베이징 자동차와 손을 잡던 그 달콤한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슈투트가르트 본사의 분위기는 이것이 훗날 자신들의 목줄을 죄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축제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들의 만남이 사실은 우연한 사고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원래 베이징 자동차는 미국 지프와 합작 법인을 운영 중이었는데, 당시 지프를 보유했던 크라이슬러가 벤츠와 합병하면서 벤츠가 얼떨결에 그 인연을 물려받게 된 거죠. 당시 벤츠가 본 것은 거대한 대륙이 품은 무궁무진한 금광이었지, 그 금광이 자신들의 목을 죄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철저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벤츠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전수하고 중국은 시장의 빗장을 열어주었죠. 하지만 이 관계의 저울추가 기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부자들이 벤츠의 삼각별의 말 그대로 광기에 가까운 애정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수치로 보면 더 소름 돋습니다. 2023년 기준 벤츠가 전 세계에 판 차가 약 249만 대인데, 그중 중국에서만 73만 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벤츠의 본진인 유럽 전체 판매량이 63만 대, 자동차의 천국이라는 북미가 34만 대입니다. 일개의 국가인 중국 한 곳에서 파는 양이 유럽 대륙 전체보다 많고 북미의 2배가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저렴한 모델만 팔린 것도 아닙니다. 벤츠의 자존심이자 고부가 가치 모델인 S클래스와 마이바흐의 최대 소비처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룹 전체 이익의 3분의 1 이상이 오직 중국 한 곳에서 쏟아집니다. 사실상 중국이 벤츠라는 거대 제국을 먹여 살리는 폐이자 심장이 되어버린 셈이죠. 상황이 이쯤 되면 주객전도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이제 벤츠는 우리가 만든 최고를 타라고 고집 부리지 못합니다. 대신 중국 부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브랜드의 자존심을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했죠. 최근 벤츠 실내를 보며 천박해졌다거나 예전 독일차의 절제미가 없다고 실망하신 분들 많으시죠.
화려하다 못해 눈이 시릴 정도의 조명과 대시보드를 통째로 덮어버린 거대한 스크린들. 이건 엔지니어의 선택이 아니라 고객의 명령이었습니다. 중국 신흥 부자들이 이런 번쩍이는 디지털 럭셔리에 열광하니까요. 결국 2005년의 합작은 벤츠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성장을 위해 선택했던 시장이 이제는 브랜드의 자율성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중국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도 그룹 전체의 주가가 요동치고 중국 자본의 눈치를 보느라 그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기술적 고집마저 스스로 꺾어버리게 된 겁니다. 브랜드의 자부심을 팔아넘긴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벤츠가 시장의 중력에 끌려다니며 허우적대는 사이 아예 안방 열쇠를 노린 진짜 사냥꾼이 등장했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한 편의 첩보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무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벤츠 본사, 주인공은 중국의 자동차 왕이라 불리는 지리자동차의 리슈프 회장입니다. 사실 리슈프 회장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2010년 망해가던 스웨덴의 자존심 볼보를 인수해 화려하게 부활시키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인물이죠. 하지만 그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자동차 산업의 정점, 즉 삼각별을 향해 있었거든요. 사건의 시작은 2017년 하반기였습니다. 리슈프 회장은 벤츠에게 당당하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지분 5%를 살 테니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공유하자고요. 하지만 벤츠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우리 주식은 시장에 널려 있으니 사고 싶으면 거래소 가서 제값 주고 사라며 사실상 문전박대를 한 겁니다. 독일인들의 콧대 높은 자존심이 중국 기업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거죠. 하지만 리슈프 회장은 여기서 물러나는 대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벤츠가 안심하고 정문을 잠근 사이 담장 밑으로 땅굴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동원된 작전이 바로 주가 하락의 손실은 방어하면서 의무공시를 피해 지분을 몰래 매집하는 칼라 전략입니다. 독일 증권법상 지분 3%, 5%, 10%를 넘길 때마다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슈프 회장은 주식을 직접 사는 대신 투자은행들을 앞세워 파생상품으로 거래를 쪼개버렸습니다.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는 사고 가격 하락을 막는 권리를 섞어서 리스크를 제로로 만든 뒤 이 구조 자체를 담보로 막대한 대출을 받아 또 주식을 사는 자본의 무한 동력을 돌린 겁니다. 독일 정부가 주식 샀냐고 물을 때 아니, 난 그냥 금융 상품 거래 중인데 라고 비웃으며 그물을 빠져나간 거죠. 드디어 2018년 2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벤츠 경영진이 여느 때처럼 출근했을 때 책상 위에는 믿기 힘든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리자동차 리슈프 회장이 우리 지분 9.69%를 확보해 1대 주주가 되었다는 통보였죠. 한화로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거금을 들여 단숨에 안방 열쇠를 탈취한 겁니다. 독일 정부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며 법까지 바꿔버렸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습니다. 리슈프 회장은 웃으며 벤츠 본사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벤츠의 미래를 믿는 장기 투자자일 뿐이다 라고요.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벤츠의 공기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30년 넘게 독일 엔지니어링이 고집으로 움직이던 기업이 이제는 자본의 논리와 중국 대주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모두 중국 자본입니다. 이들이 이 사회에서 왜 수익성이 낮냐, 중국산 부품을 써서 원가를 절감하라고 압박하면 경영진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벤츠가 자랑하던 타협 없는 품질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기점이 바로 여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독일의 자부심이라던 삼각별의 영혼이 사실상 중국 자본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하기 시작한 순간 그 결과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근 목격하고 있는 처참한 품질 저하와 화재 사건은 어쩌면 2018년 그날 이미 예견된 비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24년 8월 인천 총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벤츠 EQE 화재 사건. 이건 단순히 차 한 대가 불탄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이름의 신뢰가 통째로 전소되어 버린 상징적 사건이었죠. 사건 직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최고급 전기차에 실린 배터리가 당연히 세계 1위 업체 제품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름조차 생소한 중국의 파라시스 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파라시스가 어떤 곳이냐? 세계 시장 점유율은 고작 1% 남짓이고 이미 중국 현지에서도 화재 위험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던 후발주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벤츠는 왜 검증되지 않은 이 업체의 배터리를 고집했을까요? 단순히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답은 앞서 살펴본 비정한 자본의 논리에 숨어 있습니다. 벤츠는 2020년 파라시스에 약 6천억 원을 투자하며 지분 3%를 확보한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벤츠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고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자기들이 돈을 태운 회사의 물량을 밀어준 겁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로 자신들의 투자 이익을 챙기려는 도박을 벌인 셈이죠.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벤츠의 철학이 우리 지분이 섞인 부품부터 쓴다는 자본의 계산기에 밀려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짱츠라는 멸칭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비단 배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의 지배 구조를 봐도 기가 막힙니다. 벤츠 코리아 수익의 절반 가까이는 말레이시아 화교 자본인 레이싱홍 그룹으로 흘러갑니다. 반면 한국 사회를 위한 기부나 인프라 투자는 경쟁사인 BMW에 비해 민망할 정도로 인색하죠. 벤츠에게 한국은 기술을 선보이는 무대가 아니라 그저 돈만 빨아먹는 현금 인출기에 가까웠던 겁니다. 여러분, 럭셔리의 본질은 화려한 조명이나 거대한 스크린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묻지 않아도 되는 신뢰에 있습니다. 내가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내면서 내 차 배터리가 어디 것인지, 주인은 누구인지를 직접 걱정해야 하는 순간, 이미 그 브랜드는 럭셔리로서의 수명이 끝난 겁니다. 이제 삼각별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동경했던 그 화려한 껍데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관심이 있느냐라고요. 신뢰를 잃은 럭셔리는 그저 비싼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과연 벤츠는 이 거대한 불신을 끄고 다시 독일차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 자본에 잠식된 채 화려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될까요?